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기초, 앞으로 한 10번 정도로 이제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뭐 필요한 기본적인 상식 같은 얘기들을 좀 모아봤어요. 네, 저도 뭐 전공자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자산의 가치라는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뭐 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주식도 자산일 테고, 또 뭐 부동산, 또 뭐 채권, 요즘 같으면 이제 뭐 그림 이런 것들도 이제 모두 다 자산, 에셋에 해당하는 건데 얘네들의 가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돈의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긴 합니다. 네. 시작해 보죠. 이자 얘기가 나와요. 이자. 영어로 하면은 그 인터레스트 레이시라고 이제 하는데 이자죠. 내가 오늘 친구한테 돈을 빌려요. 1,000원 빌렸으면은 뭐 한 달 있다가 20원 줄게. 그게 이제 이자죠. 예, 그래서 어떤 이 사실은 이자는 돈의 가치와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됩니다. 네. 은행에다가 요즘에 돈을 넣어놓으면 정기예금 이자 뭐 4%, 5%이 정도로 주죠.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100만 원 넣어놓으면 1년 있으면 이제 한 4, 5만 원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해도 준다라는 거죠. 예, 오케이. 이게 이자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자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어요. 예. 단리는 이제 뭐 그냥 어떤 기간에 뭐 얼마 주겠다라는 한 방에 딱 끝나는 거를 단리라고 하고, 복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뭔가 누적이 되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리 뭐월 2%다. 그러면은 얘는 연으로 환산을 해도 어때요? 예. 2 곱하기 12 그래서 연 24%가 되는 게 이제 단리인데, 월 2%를 복리로 주겠다라고 하면은 1년 있다가는 실제로는 얼마에 해당을 하느냐면 1 플러스 0.02에 12승이 되는 거죠. 1.2에 12승, 그러니까 1.02에 12승이 되는 거죠. 예. 계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1.02 복리 계산기가 없네. 예, 뭐 해보면 어쨌든 얘보다는 훨씬 더 높죠. 예, 그래서 복리가 좋고, 우리가 누적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쪽에서는 항상 복리에 민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 가치, 퓨처 밸류, N 기간 이후에 퓨처 밸류는 현재 가격, 이게 이제 프리젠트 밸류, 현재 가치, 원금이라고 해도 되죠. 원금에다가 1 플러스 i의 n승 만큼 한 겁니다. n이 이제 기간이 되는 거고요. i가 이자율이죠. 얘가 이제 미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이게 복리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가치는 이렇게 이제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 플러스 i의 n. 예. 그러니까 미래에 이만큼 벌어 들일 수 있는 것은 현재로 따지면 이 정도 가격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서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얘를 이제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자율이랑 사실 개념은 같은데 이자율은 이제 미래 누적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할인율이라는 것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을 현재 얼마만큼 깎여서 받는 거냐. 그러니까 1년 뭐 한 10년 있다가 한 100만 원은 현재는 그 가치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의 자금이 이런 식으로 할인이 돼서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네. 조금만 더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떤 자산의 가치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해당 자산이 내용 연수 동안 발생시키는 기대 현금 흐름의 총 현재 가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식을 한번 써보죠. 현재 가치 이제 어떤 밸류가 있으면 얘가 1년 있다가는 이만큼 받아요. 연이라고 그냥 가정해요. 그리고 이때 이유를 K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받는 이 CF는 캐시플로우인데,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1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인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1년 후에 현금을 현재로 환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자산이 1년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내용 연수 동안,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기간 동안인 거죠. 그래서 2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CF2라고 하면 얘는 이제 이 승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2년 있다가 받는 거죠. 오케이? 땡땡땡땡 해서 내용 연수를 이제 n년이라고 치면은 얘는 1 플러스 k의 n승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연수에 받아들이는 이런 돈들이 있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매년 그냥 뭐 얘가 벌어들이는 게 한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똑같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2년 있다가 받으면은 2년 후에 그 100만 원은 현재로 따지면 이렇게 할인된 금액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자산 가치를 현재의 그 애를 봤을 때 요게 이제 그런 거고, 실제로 이렇게 벌어들이는 게 현재 거보다 더 많으면 현재 가치가 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그때는. 왜냐면 싸니까. 근데 미래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다 계산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얘가 또 부도가 이쪽으로 갔어. 그러니까는 이게는 비싼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자산은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은 뭐예요? 항상 투자라는 것은 쌀 때 사고, 그러니까 싸게 사고죠. 쌀 때가 아니라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워렌 버핏이 그렇게 강조했던, 자기는 싸게 산다. 근데 그 싸게 그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정성적으로 그래 삼성전자 뭐 8만원? 싸네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분석의 도구를 통해서 걔가 미래에 이런 식으로 벌어들일 것 같아. 그럼 그거랑 현재 가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싸, 비싸 이런 걸 따져서 싸다 그러면 그때 사고, 비싸다 그럼 판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무엇이든 간에 요 룰만 제대로 지키면은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거죠. 오케이? 뭐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대로 잘 못해요. 왜냐?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게 도구마다 다르고 계산하는 것마다 다르고 심지어 사람들은 굉장히 정성적으로 이걸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예. 오케이? 그래서 뭐 뉴스 같은 거 보고 막 오를 것 같아.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얘 굉장히 싸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비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요, 채권의 가치평가를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채권의 가치평가. 채권 하면 뭐 본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채권이 뭐죠? 그렇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얘한테 100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채권자가 되죠. 얘는 채무자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한테 돈 빌려줄 때 종이에다가 1년 있다가 100원 받아야 되고 그때 이자는 15원이야. 이렇게 써서 주면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특별하게는 이표채 이렇게 이제 이자가 딱 정확히 찍혀져 있는 거 이표채라고 합니다. 채권인데 권리이기도 하고 이제 증서이기도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채권의 가치 평가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채권의 현재 가치는 1년 있다가 받는 이자를 I1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거 1년 있다가 받는 이 이자의 현재 가치가 이렇게 되고 2년 있다가 또 I2라는 애를 받는다고 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KD를 우리가 뭐 이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요구 수익률. 왜냐면 채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연에 이 정도쯤은 뭐 수익이 나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이제 걔를 요구 수익률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또 뭐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왔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할인율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도 되고요. 사실 얘네들이 다 느낌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댕댕댕댕 가서 n-1년에 이렇게 받고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는 이렇게 이제 받는 거죠. 여기서 IN은 N년도에 받는 이자이고요. F는 원금이죠, 원금. 우리로 따지면 아까 100원. 요게 이제 F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케이? 요게 채권의 현재 가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매년 받는 이자는 같으니까 I1부터 해서 매년 받는 이자는 같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죠. 이게 채권 가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채권은 실제로는 이 요구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재의 금리랑 되게 관련이 많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막 연에 막 기준금리가 3점 몇 프로 막 이 정도 하잖아요. 이렇게 높으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관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왜냐하면 내가 원래 채권을 발행했을 때는 연에 한 뭐 대충 1%라고 쳐봐요. 1%짜리였어요. 1%짜리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저기 뭐야 계산이 돼 있겠죠. 돼 있는데 금리가 현재 3%야. 3%면은 어떻습니까? 그 채권의 가치가 실제로 현재로 환산을 하면 원래 했었던 것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할인율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이제 자산의 가치까지 다 했네요. 다 했으니까 넘어가면 된다. 넘어가고, 채권의 가치평가도 여기 있네. 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지금 1장은 약간 좀 잡다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뭐 책을 보면서 제가 이것저것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해온 거라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픽은 이제 레버리지라는 개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레버리지를 이용하자. 한국말로 하면은 지렛대예요. 뭐 할 때 그 보통 레버리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쵸? 빌려가지고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이용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제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이 이제 왜 레버리지냐라는 이제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무제표상에서는 레버리지는 크게 보면은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재무 레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는 고정비를 가지고 실제로 지렛대를 움직이는 거고, 재무 레버리지는 이자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이 상황이 조금 더 여기랑 어울리기 때문에 재무 레버리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끊겼어요. 다시 할게요. 이자,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서 매년 이제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영업이익이 지금 100원 났다고 합시다. 100원 났고 이자 매년 나가는 이자는 20원이 나가요. 그럼 얘는 어때요? 세전 이익으로 하면 이거 법인세 내기 전에 80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100원 벌어서 20원 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80원 번 건데, 만약에 이 100원이 현재인데 얘가 만약에 50% 정도 상승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영업이익이 얼마 나는 거예요? 150원이 나는 거죠. 오케이? 반대의 케이스도 한번 따져봅시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 떨어졌어요. 그럼 뭐 영업이익이 얼마 돼요? 50이 되죠. 그런데 각각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장사를 잘했건 못했건 각각의 상황에서 이자는 똑같이 나가죠. 빌린 돈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플러스 50일 상황에서는 세전이익이 얼마입니까? 130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세전이익이 얼마나 더 는 걸까요? 80원이 들어갔고 차익은 50원이죠. 그러니까 67.5%가 더 상승을 한 거죠. 오케이? 떨어지는 경우는요, 얘는 30원 번 거고 똑같은 경우죠. 80분의 마이너스 50이죠. 마이너스 67.5%가 떨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자는 동일해요. 돈을 100원 벌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150원 벌었어요. 그럼 영업이익은 50%만 느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세전이익은 80원에서 얼마가 됐어요? 13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전이익은 얼마가 늘어? 67.5%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이자 때문에 이자가 그 지렛대 역할을 해서 영업이익이 실제로는 50에서 67.5로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 이게 바로 이 재무 레버리지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늘어났을 때만 좋은 거냐? 반대도 있죠. 이렇게 떨어지면은 실제로 영업이익이 50%밖에 안 떨어졌는데 실제로 세전이익은 마이너스 67.5%로 더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100원 주고 집을 샀어요. 근데 이자가 20원이었어. 그 집이 150원이 되면 실제 집값은 50%만 올랐지만 내 수중에 떨어지는 건 67.5%가 더 떨어진다고. 오케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집값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에 그 정도의 위험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오케이? 이자가 더 커지면요. 예를 들어서 20원의 이자가 아니라 40원이었다고 쳐볼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60원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가 40원이 되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110원이 되죠. 그러면 60분의 110, 50이니까 50이죠. 50이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되느냐? 82.5%. 즉 무슨 얘기예요? 이자를 더 땡기면 집값은 50%만 올랐지만 내 수중으로 떨어지는 거는 82.5%가 더 상승을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자를 많이 땡겨오면 나한테 수익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항상 그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이 반대의 경우로 가면 마이너스 82.5%가 내 수중에서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즉 레버리지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쓰면 좋지 않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쵸? 빚 왕창 지고 영끌해서 사면 오르면 대박 치는 거고 떨어지면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숫자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요, 퍼라는 겁니다. 퍼.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퍼.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 우리말로 하면 주가 이익 비율. 여기서 얘가 주가고요. 얘가 이익이에요. 장사해가지고 얼마나 벌었냐 이익이라는 거죠. 실제로 퍼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한 주당 가격, 주식 한 개 가격, 주가예요, 주가. 그리고 주당 이익, 한 주당 이익. 이익이 얼마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총 주식의 수로 나눠버리는 거. 주당 이익은 EPS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나왔으니까는 말씀드리면 EPS는 earning per share입니다. 쉐어랑 뭐 주식이랑 같은 말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한 주당이죠. 당 벌어들이는 거. 그래서 주당 이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펄을 우리가 투자할 때 보통 어떨 때 쓰나요? 한 번씩들 찾아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보죠. 오늘자 삼성전자의 퍼는 16.26입니다. 반대의 케이스를 보기 위해서 다른 데 한번 볼게요. 한창 요즘 유명한 포스코 계열들 한번 보죠.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볼까요? 포스코 퓨처. 퓨처엠 16.57입니다. 요건 매일매일 바뀌어요. 예, 왜냐면 주당 가격이 맨날 바뀌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삼성전자나 이런 좀 이렇게 안정적 기업, 큰 기업들은 이 퍼가 낮아요. 16 뭐 이런 정도 되고요. 뭐 이렇게 좀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이제 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퍼가 높고 낮음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실제 그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돈은 조금밖에 못 벌어요. 조금밖에 못 버는데 그거의 그 주식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어떠냐?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요, 성장주라고 불리우는 애들 있죠. 성장주, 무슨 뭐 2차 전지, 요즘 같으면 로봇주, 요런 애들은 퍼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현재는 주당 이익이 클 리가 없잖아요. 지금 많이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이거를 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는 나중에 좋을 거야, 성장할 거야,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분모는 별 볼 일 없는데 분자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가 높아지죠. 요걸로 이제 할 수 있고, 한때 우리가 저퍼, 그러니까 퍼가 낮은 애들이죠. 얘네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퍼가 낮은 애들을 전략적으로 많이 사 모았어요. 왜 모을까요? 퍼가 낮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분모가 크다는 거죠. 분모가 크니까 돈을 잘 번다는 얘기예요. 돈을 잘 버는 데에 비해서 분자는 작은 거죠. 퍼가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기업은 돈을 참 잘 벌고 있는데 실제로 주가가 낮아. 그러니까 주가가 높아질 거야. 그래서 얘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아니면 동종 업계들, 뭐 이렇게 산업군이 비슷한 섹터들을 이렇게 쫙 모아놓은 걸 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주 중에 어떤 애는 퍼가 굉장히 낮아요. 낮으면 얘는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싸지? 이러면서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꼭 낮은 게 좋고 높은 게 좋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요 지표 안에 그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얘기는 할까 말까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 분석이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차트를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방식,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었죠. 이렇게 뭐 무슨 뭐 음봉이 쳐지면은 뭐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은 뭐 숄더 형태로 나오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어떤 추세선 뭐 이런 유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 이제 기술 분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이평선도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저는 사실 좋아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평선 정도는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은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과거 n1까지의 종가의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평선은 뭐 5일선, 이 n이 관계되는 건데 20일선, 뭐 60일선, 120일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일선이다 라고 하면은 오늘 이평선도 이제 실제로는 시간에 따른 그런 주가들이 표현이 되는데, 오늘 거에 20일선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해서 이 백으로 20개의 매일매일의 종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평균을 취해요. 종가 썸한 다음에 2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이제 뭐 숫자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날도 이 뒤에 20일에 또 어떤 숫자를 쓰고, 그렇게 해서 퉁퉁퉁퉁퉁퉁 나오는 게 21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실제로 이평선은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종가를 그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매일매일 그랬으니까. 이평선은 얘네들이 이렇게 좀 더 스무드해집니다. 네. 왜? 평균을 취했으니까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평선의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스무드돼 있는 어떤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스무드해. 이 50, 20, 60, 120을 하면은 어디가 제일 스무드해질 것 같아요? 평평해질 것 같아요? 그쵸? 평균을 많이 낸 쪽으로 갈수록 곡선이 이렇게 막 꼬부라지는 게 아니라 평평해집니다. 오케이? 네. 이런 거예요. 이평선으로 하는 이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크로스입니다. 크로스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있을 수 있죠.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골든이 더 좋아 보이죠. 금이잖아, 금. 데드 크로스는 뭐 죽은 이런 거니까 별로 안 좋은 거겠죠. 골든 크로스는 뭐냐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그 시점을 골든 크로스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해볼까요? 시간이 있어요. 단기 이평선 5일선이라고 합시다. 5일선이, 장기 이평선부터 할까요? 장기 이평선 한 20일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뒤를 좀 끊어볼까?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얘가 이제 오늘이라고 쳐요. 오늘입니다. 얘가 21선이라고 하고, 한 5일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5일선이 이렇게 가다가 탁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계속 밑으로 주르륵 가다가 아래에서 위로 이제 한 거죠. 딱 이 순간이 오늘이에요. 이거 5일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우리는 이 주식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골든 크로스는
매수 사인입니다. 매수 사인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왜 골든 크로스는 그럴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21선은 이제 긴 기간에 이제 그런 그 평균들을 보는 건데 50일 단기죠, 단기에 최근이죠. 그러니까 55일선이 21선을 뚫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과거 20일치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30점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학생이라고 쳐봐요. 과거 20번의 시험을 합친 게 평균 30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최근 5일 동안을 봤더니 뚫었다고 하니까 좀 위로 올려볼까? 조금만 위로 올려봅시다. 이 정도로 했다고 칩시다. 오늘 최근 5일 동안 시험 본 거를 봤더니 여기가 35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미래에 더 많은 점수를 올릴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쵸? 최근 시험에서 잘 본 거잖아. 잘 봤으니까 얘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유망주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이에요. 오늘 시점이. 얘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본 거 다 합쳐봤더니 평균 30점 맞은 거야. 평균 30점 맞았는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시험만 딱 봤더니 35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조금 어리버리하게 살다가 고2 2학기 때 열심히 했구나. 그럼 얘의 고3 때의 점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 더 잘하겠거니 라고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반대의 경우가 이제 데드 크로스입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돌파하는 경우. 이때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느낌적으로 그렇지, 팔아야 되지. 왜냐면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으로 얘가 이렇게 꼬라박는 거야. 5일선이 무슨 얘기예요? 고2 2학기 때 시험 봤더니 얘가 갑자기 10점이 돼버린 거야.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점 맞던 아이가 마지막 시험 딱 그 중간 기말만 봤더니 10점 맞은 거야. 얘 고3은 기대가 됩니까? 더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선은 이렇게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자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평선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사실은 기술 분석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뭐 썩 하고 싶진 않지만 캔들 차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이 보니까는요. 캔들 양초라는 거죠. 양초같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한국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상승이 빨강이에요. 상승이 빨강. 그래서 오늘자를 딱 봤더니 캔들 차트는 매일매일 그려지는 건데 오늘자를 봤더니 상승이었다 라고 하면은 캔들 차트 자체가 이렇게 빨간색이 됩니다. 그리고 꽁다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빨간색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가예요. 여기가 종가입니다. 그리고 이 꽁다리가 고가, 저가죠. 시가라는 것은 그날 아침 9시 시작할 때 가격. 종가는 뭐 예를 들어서 4시에 닫는다고 치면은 4시의 가격인 거고, 저가는 그날 통틀어서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의 가격, 고가는 그날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의 가격인 거죠. 캔들 차트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날은 얘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라고 치면 대략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시가가 여기서 갔고요. 저가가 더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고 고가가 종가보다 높기 때문에 쭉 갔다가 이 정도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림 하나만 더 그려볼까? 없고 이렇게 됐다고 치자. 고가와 종가가 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시작가가 여기 있었고 여기가 시작가죠. 저가니까 이만큼 떨어져야 해요. 이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고가와 종가가 똑같아. 무슨 말이에요? 문 닫을 때가 고점이라는 거지. 이렇게 된 상황. 요게 요 캔들 차트인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상승이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하락이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파란색으로 그리죠. 여기가 시가, 종가, 고점, 저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하락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시작보다 끝이 떨어지면 하락인 거죠. 자, 근데 미국은 반대예요. 색깔이 반대라고. 미국에서는 파랑이 상승이고 빨강이 하락입니다. 왜 이렇게 바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색깔을 통일하면 좋을 텐데. 자, 요게 이제 캔들 차트입니다. 1장의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자율, 물가, 통화량, 환율, 경상수지가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사실 거시경제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래도 좀 대략적인 얘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건 대충 아는 거죠. 이자율은 뭡니까? 돈 빌려줬을 때 이율, 이자율이죠. 물가는 햄버거 하나에 얼마, 맥도날드에 10,000원, 이게 물가죠. 물건의 가치. 통화량은요, 실제로 통화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쪽 현실 세계에 돈이 얼마나 많이 뿌려져 있는지, 10,000원짜리가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이거를 한국은행이 들였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율을 통해서. 환율은 뭡니까? 원달러 환율. 1달러가 1,000 얼마다, 1,200원이다. 이게 환율이죠. 경상수지는 뭡니까? 경상수지라는 것은 실제로는 수출 빼기 수입인 거죠.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플러스다라고 하면 수출이 더 많이 된 거고, 경상수지 적자라는 말은 우리가 판 거보다 산 게 더 많은 거를 적자라고 하죠. 이런 얘기들인데요. 일단 이자율과 물가는 어떨까요? 이자율이 높아졌다고 쳐봅시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물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자율이랑 같은 개념은 돈의 가치예요. 왜요? 내가 지금 이율이 5%라고 쳐봐요. 5%인 경우가 10%인 경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5%인 경우보다 10%였을 때 돈의 가치가 더 크죠. 왜? 똑같은 10,000원짜리라 하더라도 얘를 들고 있으면 이 경우는 500원 준다는 얘기고 이 경우는 1,000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10,000원짜리의 가치랑 이자율이랑은 사실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율이 높아지면 돈이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더 좋은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졌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돈과 물건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돈과 물건을 이렇게 환산을 하는 건데 돈의 가치가 비싸지면 그만큼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네. 됐나요? 똑같은 햄버거가 하나 있어요. 햄버거가 전에는 10,000원이었다고 쳐봐.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10,000원의 가치가 높아진 거야. 이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햄버거는 원래 같으면 하나씩밖에 못 사는데 얘가 굉장히 돈이 좋아지는 거면 이 10,000원 한 장 가지고 햄버거를 2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건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쵸? 네.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냐 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랑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물가가 높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네. 상추가 원래 1kg에 5,000원 하던 게 인플레이션이 오면 10,000원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네. 상추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코로나 때 벌어졌나요? 그쵸. 그때 이른바 양적 완화. 돈을 뿌린 거예요. 네. 돈을 뿌렸어요. 미국에서 국가에서 받아야 될 채권들을 안 받고 계속 돈을 뿌려진 상태로 놔둔 거죠. 돈을 계속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자율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돈이 많아진 거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뭐예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 서로 반대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아졌어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지금 미국에서 뭘 합니까? 그쵸. 그 무슨 연방준비회 FOMC 이런 데서 이자율을 높여요. 높입니다. 이자율을 높이면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여버리는 거죠. 실제로 지금 물가가 많이 잡혔어요. 잡혀서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면 돈의 가치가, 금리랑 사실 이자율은 똑같은 거죠. 금리를 인하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쉽게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가 있잖아. 그럼 그 돈 가지고 뭐해?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화랑이 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걔네들이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모여가지고 금리에 대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를. 금리 동결 하겠다 라고 하자마자 그 다음날 주식 가격이 팍 뛰입니다. 왜? 요런 흐름이 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금리가 계속 높아 하다가 그래 그대로 가자, 뭐 5% 그대로 가자 라고 하는 순간 꺾였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요 흐름대로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24년도에 주식시장은 좋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예상하기는 하죠. 근데 그 예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24년 12월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얘기도 해볼까? 이자율이랑 통화량은 이자율이 떨어지면 통화량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자가 5%였던 게 2%가 됐어요. 사람들이 돈을 막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는 돈의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는 올라가겠죠. 또.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게 돼. 이런 관계가 되죠.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환율과 경상수지. 환율이 높아지면 경상수지는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IMF 때 벌어진 건데, IMF 여러분들은 너무 얘기 쓸 때긴 하지만 IMF 때 달러당 막 1,800원? 2,000원 막 이렇게 갔어요. 환율이 엄청 높은 거죠. 높으면 수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출이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이게 수출이라는 건 외국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사는 건데 1달러만 가지고 그 1달러를 한국에 들고 오면은 원래 같으면 한 1,000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1달러의 가치가 1,000원에서 1,800원으로 변한 거야. 즉 무슨 얘기예요? 달러의 위력이 되게 좋아진 거지.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치? 달러가 좋으니까, 달러가 더 센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한 개 살 수 있었던 건데 2개 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가는 거잖아. 싸게 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좋네, 싸네, 뭐 이러면서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되고, 수출이 증가되면 경상수지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IMF 때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예요. 환율과 이런 얘기. 네. 또 뭐 할 얘기가 있다. 네, 뭐 이 정도쯤 하면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일장은 이 정도 하시죠?